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종양혈액내과 안미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암에 대한 바른 이해, 암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입니다. 모쪼록 유익한 강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이란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조직이 계속 증식하고 자라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종양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악성 신생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종양은 사실 거기에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는데, 일단 암은 악성 종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암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과 악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 두 장입니다. 위의 사진은 대장 내시경의 사진인데요. 맨 왼쪽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대장의 정상 조직, 정상 사진입니다. 그 옆으로 가면서부터 동그란 종양이 보이는데 그것을 대장 용종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모양이 동그랗고 경계가 분명한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점막이 잘 덮여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역시나 용종인데 조금 크기가 커진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러한 용종은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3에서 10년 정도가 경과를 하면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이 대장암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용종과는 달리 점막이 좀 울퉁불퉁하고 궤양도 생겨 있어서 얼서로 뻥게이팅한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암 병변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그다음에 대장 루멘을 다 막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초음파 사진인데요. 유방의 혹에서 유방 초음파를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A 사진을 보시면은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안에가 균일하게 까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흔히 보는 시스트, 물혹을 보이고 있고, B는 섬유선종입니다. 섬유선종 역시 물혹과 같이 경계가 분명하고 비교적 균일하고 안에가 비교적 균일하게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경계가 확실합니다. C는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A와 B와는 달리 울퉁불퉁하게 로뷸레이티드 컨투어를 보이고, 안에가 이렇게 균질하지 않고 굉장히 조금 달리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경계가 이렇게 침윤성으로 경계가 확실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유방암의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 방법에는 목적에 따라 선별검사, 우리가 스크리닝 한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험과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일정 나이가 되면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기 검진,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을 선별검사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진단을 위해서 하는 진단적 검사가 있습니다. 암이 의심이 돼서 하는 검사가 해당이 되게 되겠는데, 거기에서 진단 및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추적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추적 검사는 일단 암을 진단받으신 후에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 효과 또는 재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추적 관찰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의 종류에는 어떤 암종이냐에 따라서 검사의 종류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의사의 문진 및 신체의 진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확진을 하기 위한 조직검사, 세포검사가 포함이 되게 되고, 앞서 첫 번째 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화기 암일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외에는 병변에 따라서 초음파 또는 CT, MRI, 그다음에 PET-CT와 같은 핵의학 검사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유방암의 예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는지 보면 한국 유방암 진료 권고안에 나와 있는 것과 오른쪽에는 NCCN이라고 미국 암 네트워크에서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방 촬영술을 하여서 미세 석회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가 있고, 미세 석회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미세 석회화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유방 촬영술 후에 유방 확대 촬영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유방 MRI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확진 검사인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보다 조금 상세하게 더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기본적으로 유방 촬영술을 하게 되고, 필요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며, 그다음에 여기 옵셔널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MRI가 구조를 더욱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하면서 조직 검사를 보통 하게 되고, 거기에서 조직 검사를 할 때 유방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호르몬 수용체와 헐2라는 단백질이 이제 유전자가 과발현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유방암은 이제 한 10% 정도에서는 미만에서는 이제 가족성 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네틱 카운셀링을 하고, 그다음에 젊은 환자에서 가임기 여성에서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가임기 여성에서는 이제 가임력 여부를 또 카운셀링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치료 전에 임신을 했는지 반드시 감별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전이가 의심될 경우에는 이제 뼈로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스캔, 그 다음에 전신 촬영을 위해서 체스트, 앱도멘, 펠빅 CT와 펫 CT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워크업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제일 이제 왼쪽 위에 보이시는 위와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맘모그라피, 유방 촬영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이렇게 유방을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유선 조직을 보는 검사이고, 거기서 이제 아래 사진에서는 화살표에 있는 부분이 이제 미세 석회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상단 두 번째 그림이 유방 MRI가 되겠습니다. 유방 MRI는 유방 조직을 잘 보기 위해서 다른 검사와 달리 엎드려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는 왼쪽 유방에 굉장히 휴지 매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크기가 큰지, 그 다음에 주변에 림프절이 있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제 우리 흉근을 침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확실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제 그 MRI와 같은 환자의 PET CT가 되겠습니다. PET CT는 이제 핵의학 검사로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PET CT가 가장 좋은 검사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검사가 장단점이 있고요. PET-CT는 분명히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에서부터 대퇴부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원발한 암이 이제 전이암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MRI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우측 유방에, 이제 화면에서는 왼쪽이지만 우측 유방입니다. 그래서 우측 유방에 휴지 매스가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개의 림프절이 있으며 척추에 뼈에도 전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매스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사진들이 이제 조직 염색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4개의 컬럼이 있는데, 맨 위에가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H&E 스테인입니다. 그래서 H&E 스테인에서 이제 모양과 구조를 볼 수가 있고, 아래에 ERPR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이제 특수 염색을 해서 발현이 있는가를 본 것이고, 갈색으로 염색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환자와 같은 경우는 ERPR 양성, 즉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ER2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CRB2라는 이제 단백질이 과발현되어 있는가를 보는 이제 염색을 한 것인데, 여기서 갈색으로 진하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 되겠습니다. 컬러로 보이는 중앙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IHC 012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면역 조직 염색을 HER2에 대해서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HC3 포지티브라고 하면은 저희가 양성으로 볼 수가 있고요. 2 포지티브이면 애매하기 때문에 가장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과 같은 이제 FISH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HC2 포지티브일 경우에는 FISH로 HER2가 과발현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행 단계, 즉 병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병기를 1, 2, 3, 4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TNM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는 튜머, 종양을 말하고 크기나 깊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N은 노드, 림프절을 말해서 원발 종양에서 주위 림프절로 얼마나 퍼졌는지를 보게 되고, M은 메타스테이시스 해서 전이 소견을 보이는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TNM법을 사용을 하는데 일부 암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소세포 폐암에서는 제한기냐 확장기냐, 리미티드 스테이지냐, 익스텐시브 스테이지냐라고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클리니컬한 건데, 이제 소세포 폐암이 저희가 이제 제한기일 경우에는 이제 동시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클리니컬하게 병기를 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표현에 따라서는 조기암, 진행암, 말기암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조기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기를 의미하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1기를 조기암이라고 하고 원발 장기에만 암 조직이 존재하고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은 상태를 보통 말합니다. 진행암 같은 경우에는 2에서 4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암의 여러 치료법을 병합하여 암의 진행을 억제하고 정지시킬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4기가 TNM법에서는 마지막 단계이긴 하지만 4기를 꼭 말기암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기암이라는 것은 여러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이 계속 진행하고 악화되는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조직 검사가 되겠는데, 조직 검사를 하는 방식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에는 이 조직 검사를 단순히 아까와 같은 H&E 스테인만 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생물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통한 분자 유전학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fine needle aspiration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새침 흡입 검사법이라고 하여서 이제 주사기를 찔러서 세포를 이렇게 빨아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플루랄 인퓨전이나 하는 이제 어떤 흉수, 복수 이런 데서 자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조직에서도 새침으로 이렇게 세포를 빨아들여 가지고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장점은 침습적이지만 이제 가장 덜 침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조직의 이제 어떤 구조를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한 것이 아래쪽에 코어 니들 바이옵시입니다. 코어 니들 바이옵시는 이제 일정한 미리수로 해가지고 조직을 약간 커팅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구조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익시저널 바이옵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수술적으로 그 병변을 다 떼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조를 온전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 사이톨로지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기관지 내신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수술장에서 이제 복강내를 이제 물로 씻어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떠다니는 세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검사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제 분자 유전학적 검사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졌기 때문에 티슈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조직을 많이 떼면 뗄수록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티슈가 이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자 유전학적인 검사에서는
앞서 그림에서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가 있고, 그다음에 FISH라고 해서 어떤 형광물질을 이제 붙여가지고 검사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또한 PCR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유전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빠른 시간에 이제 검사하는 기법도 있고, 최근에 이제 NG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차세대 염기서열 그 분석법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유전자 하나하나를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분석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자유전학적인 검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게 이제 치료의 타깃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바이오마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EGFR 뮤테이션, ALK 리어레인지먼트, PD-L1 익스프레션, 그다음에 BRAF 뮤테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치료약제, 1차 치료약제를 선택할 수 있게 이미 클리닉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냐, ERPR, 그다음에 HER2 오버 익스프레션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바뀌게 되고 위암 역시 HER2 오버 익스프레션이 있느냐 또는 MSI가 하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또 약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직결장암에서 역시 이제 치료 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RAS 뮤테이션이 있느냐, EGFR의 발현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MSI 하이인 경우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잘 듣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암에서 이제 MSI 하이인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 붐을 일으켰던 이제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BRAF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또 타겟티드 에이전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진단 기법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단을 넘어가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치료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암 치료와 완화 의료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딱 이분법적으로 이제 조기암에서 진행암까지는 적극적으로 암을 치료하고 말기암으로 가면 완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조기 완화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하여서 조기암에서부터 완화 의료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극적 암 치료는 암 덩어리를 없애거나 줄이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치료로 완치가 목표인 치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술, 방사선요법과 같은 국소적인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신 치료인 항암화학요법이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암종에 따라서 어떤 이제 호르몬이 중요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경우에서는 호르몬 요법도 하게 되고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광역학 치료나 레이저 치료도 쓰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전신 요법 중에 하나인 면역 치료도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고 아직은 이제 그 연구 중이지만 유전자 치료도 분명히 미래에는 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화 의료라는 것은 일단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증상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 필요 조절, 그다음에 재활 치료,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한 3분의 2에서는 국소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또 3분의 1 정도에서는 전이암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국소암의 경우는 앞서 보셨던 그림에서 이제 적극적인 암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데요. 주로 이제 조기암의 경우는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되고 그 외에 진행암에서도 수술과 보조 치료로서 완치를 할 수 있게 되는 암이 국소암입니다. 반면 이제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수술로 완치를 바라보기는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전신 치료인 항암제를 쓰는 것이 메인 트리트먼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진행이 된 경우이거나 환자분의 이제 전신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 치료를 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희귀하다던가 모든 치료를 다 했음에도 힘든 경우에는 어떤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가는 것이 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의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정상 세포에서 이제 선암이 되고 이것이 조기암, 진행암, 전이성 암으로 되는데 이제 유전자 변화를 계속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암까지는 이제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예방 및 조기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리닝이 중요한 단계이고요. 조기암에서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조기암, 즉 국소암인 경우 특히 1에서 3기 인 경우에는 이제 국소 치료가 메인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보조적으로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게 되겠고 전이성 암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메인 트리트먼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도 이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진단적 수술, 근치적 수술, 예방적 수술, 완화적 수술이 있습니다. 진단적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뭐 익시전을 바이옵시라던가 이제 어떤 조그만 조직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때 이제 확진을 위해 조직을 얻기 위해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강경 하에 이제 바이옵시를 하는 경우라던가 생검을 위해서 이제 림프절 익시전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치적 수술은 이제 완치를 위해서 이제 병변을 절제하는 수술을 말을 하고 수술하면은 제일 많이 시행하는 것이 이제 근치적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수술은 예방적 효과를 얻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어떤 전암성 병변 맨 첫 장 지금 기억이 나시나요? 아까 대장 내시경 그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용종이 3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제 용종 제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내시경적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용종이 많이 크다거나 아니면 이제 점막에 딱 붙어 있을 경우에는 용종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완화적 수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증상 완화를 위해 시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치적 수술과는 약간 대별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암으로 인해서 장폐색이 있어서 이제 그 배변 활동을 위해서 장로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이제 완화적 수술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소적 치료로서 방사선 요법이 있습니다. 방사선의 종류에는 감마선도 있고 X선, 우리가 진단에 많이 쓰는 X선, 그다음에 전자선, 양성자선, 중성자선 등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기전은 방사선이 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인 DNA와 세포막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작용해서 세포를 사멸시키게 됩니다. 역시 치료 목적에 따라서 근치적인 치료와 완화적인 치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치적인 치료의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보조적으로 어떤 암의 재발을 국소적인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치료와 그다음에 폐암 3기 같은 경우에는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가 표준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근치적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완화적인 치료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방사선 요법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뼈 전이가 있을 때 통증 완화를 위해서 뼈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완화적 방사선 요법의 예입니다. 치료 방법에 따라서는 대부분 외부 방사선이 쓰이고 근접 방사선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 병변 안쪽에서 방사선을 쪼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방사선 요법도 굉장히 이제 발전을 많이 해서 이제 정의적 방사선 수술이라고 이제 수술적인 방법처럼 이제 국소적인 암 병변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감마 나이프라던가 사이버 나이프도 이제 개발이 되어서 어떤 뇌 전이 암이라던가 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전신요법의 대표인 화학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항암치료 하는 것이 이제 화학요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역시나 목적에 따라서 선행항암, 보조항암, 완화항암, 동시항암 방사선 요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행항암 화학요법은 근치적인 수술이나 이런 이제 국소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 병변을 줄여주어서 이제 국소적인 치료, 즉 수술의 범위를 줄인다던가 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유방암이나 직장암, 항문암, 골육종, 후두암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조항암화학요법은 반대로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미세전이 또는 잔류암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항암요법이 이제 입증된 효과가 입증된 예로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있습니다. 완화, 고식적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전이암에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경우 이제 암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또는 암을 줄여서 생존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동시항암 방사선요법은 앞장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국소종양에 대해서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폐암 3기, 식도암, 그다음에 소세포폐암, 항문암 등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대별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매체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의 항암제라고들 많이 이제 부르고 계신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항암제라는 것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통적인 항암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사멸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인 것이 이제 DNA에 이제 세포 주기에 이제 작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줘서 부작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2세대 항암제는 이제 흔히들 표적항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표적항암제는 이제 암 원인이 되는 물질, 단백질 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사멸시켜서 정상세포에는 잘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 특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항암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세대 항암제는 이제 면역항암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면역항암제는 이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반대로 면역이 억제되는 것을 억제하여서 면역 기능을 개선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암에 대한 면역 기능을 올려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각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항암제인 세포독성 항암제는 DNA와 RNA의 합성 과정과 유사 분열을 방해하거나 DNA 분자 자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약제가 있고 비특이적으로 전 세포 주기에 작용을 하는 약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알키라 약물, 항대사 약물, 천연 물질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2세대 항암제, 표적치료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의 분자 생물학적 특성이 많이 규명되면서 특정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흔히는 이제 그 세포 안에 핵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 중에 한 부분을 타겟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 에이전트가 타겟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세포의 신호 전달 경로, 그다음에 혈관 신생, 안지오제네시스를 막고 그다음에 매트릭스 또는 셀 사이클 레귤레이터, 에파토시스 등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환자분들께서 어떤 표적치료제 하면은 장기별로 그 장기에만 가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암세포가, 그러니까 암이 일어나게 하는 기전이 되는 드라이버 뮤테이션을 타겟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면역 치료가 있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체의 질병에 대한 방어 시스템인데요. 그 면역 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고자 하는 치료입니다. 이것은 요즘 들어서 나온 치료가 아닙니다. 사실 70년대에 이제 굉장히 붐이 일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계를 느껴서 쑥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작용을 줄인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나오면서
다시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면역에는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이 있는데요. 능동 면역은 개인 스스로가 항체와 감작 림프구를 능동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 있는 사이토카인, 암 백신, 면역 관문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수동 면역은 이제 흔히 이제 생각하기로는 백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내에서 이미 만들어진 면역 반응 성분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항종양 단클론 항체, 세포 입양 전달 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제 그림인데, 이제 좌측 위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전립선암에서 시행을 하는 이제 세포 입양 전달 치료의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에서 이제 그 면역 세포를 분리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빼내서 이거를 이제 암세포에 이제 잘 싸울 수 있도록 조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조작한 세포를 다시 환자의 몸에 넣어줌으로써 이제 암세포와 이제 싸우게끔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위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요즘 핫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PD-L1, 안티-PD-L1 안티바디, 안티-PD-1 안티바디가 있습니다. 이 PD-1이라는 것은 이제 종양세포에 이제 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면역이 활성화가 되면은 면역을 이제 좀 억제시켜주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면역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방지를 해서 브레이크를 망가뜨려서 이제 면역 그 기전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제 사이토톡식 T셀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더 이제 잘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키트루다, 옵디보, 그다음에 뭐 임핀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다 개발되어서 여러 암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AR-T 세포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환자의 혈액에서 건강한 T세포만을 분리해서 환자의 T세포에서 암세포 유전자 중 특정하여서 이제 유전자 재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그 CAR-T 세포를 대량 배양을 하게 되고, 이 대량 배양된 세포를 다시 환자 몸에 주입하여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유익한 강의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